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한국의 근대 수학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도입되었으며 지금까지 발전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거쳤고 또 어떤 계기를 가졌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순서는 한국의 트래디셔널 수학, 그리고 20세기 초 식민지 시기의 근대수학 한반도에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결론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한국의 수학은 대한수학회에서 올해 만든 이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1997년에서부터 지난 10년간 저희 한국인 수학자들의 국제 논문집에 실리는 논문수의 증가율은 이 표가 보여주듯이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해 왔고, 실제로 현재 대한민국의 수학 경쟁력은 세계 12위 정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2위 바로 앞에 11위가 이스라엘이고, 그 앞에 전통적인 수학 강국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 수학이 지난 수십 년간 늦게 근대 수학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빠르게 성장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제가 이런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2003년 그리고 2004년 또 2005년에 이 History of Mathematics에 관련된 아티클과 미팅들이 북경에서 그리고 또 몽고에서 있었는데, 그런 학회에서 1884년에서 1945년 사이에 한국 수학에 대하여는 한국인에 의하여 영어나 외국어로 쓰여진 논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된 내용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2008년 현재까지도 식민지 시대의 또 그리고 조선 말기의 한국 수학이나 또 한국 수학계 활동에 대하여는 한국인이 외국어로 소개한 내용은 고사하고 한국어로 소개된 내용조차 매우 미비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내 과학사 전공자들이 과학 분야, 전반적인 과학 분야의 연구를 최근 진행하였으나 수학 분야는 비전문가에 의하여 거의 형식적으로 한두 페이지에 그칠 정도로 심도 없이 다루어졌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현재 책이나 또 외국의 논문에서 확인한 내용은 중국인의 한국 수학에 대해서 소개한 경우 한국의 수학은 오랜 기간 중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나름대로 약간의 차별성이 있었다는 정도의 소개뿐이었습니다. 일본이 소개한 경우를 보면 더 놀라웠었는데, 한 예로 이 책을 보시면 이게 같은 장소인데요. 이게 1900년 그리고 현재 지금의 모습이고 이게 1915년의 모습인데 이게 어느 장소인지 인지하실 수 있는 분 계시나요? 보시다시피 이게 경복궁입니다. 경복궁의 1900년의 모습이고 또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게 1915년에 경복궁 앞에 이렇게 인조 건물을 지어놓고 엑스포를 일본인들이 치르던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 책에는, 일본인이 쓴 그 책에는 한국을 올드하고 스태그넌트한 나라로 표현하면서 일본인의 통치하에 있는 조선은 새롭고 현대적인 그런 코리아로 새로 태어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 자리에 조선 총독부를 그 건물을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극동지역의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제가 충격을 받았던 내용이 1986년에 와타나베와 아베가 쓴 논문에서 일본의 식민지 교육 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일본은 한국의 학교를 had to adopt Japanese curricula와 텍스트북을 for the corresponding grade에게 사용하도록 했으며, 그러나 shorten the year of schooling at all level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의미를 그 이전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면서 그 이전에 저희 아버님이나 또는 어른들이 그리고 저를 가르치신 선생님들이 그 말씀하시던 내용이 정리되면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1938년 야나히하라의 논문에 의하면 일본의 조선 교육의 궁극적인 골은 한국의 일본화이고 일본말을 할 줄 아는 한국인들이 일본의 산업적인 필요에 맞는 일을 찾게 하는 것이 바로 식민지 조선에 대한 일본의 교육 정책이라고 써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6시에 일어나서 8시에 천황에게 인사하고 12시에 천황을 위해서 인사하고 그러고 집에 와서 부모님께 인사하고 자라는 내용이
천황과 부모님을 존중하며 순종하며 사는 그런 교육 목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조선을 합병한 후에 조선의 교육과 경제에 엄청난 투자를 했다고 논문에 쓰고 있지만 실제로 1911년에서 1920년 사이에 조선의 사립학교의 수는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또 그에 비해서 서당의 수가 오히려 1910년 한일 합방 후 1920년 사이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립학교들은 급격히 줄어들고 오히려 전통적인 조선시대의 교육기관인 서당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일본인들이 본인들이 신교육을 조선에 시키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자신들이 감수했다고 쓴 아티클을 보면서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먼저 한국의 학제를 보면 그 이전에 조선시대의 교육, 전통적인 교육을 지나서 1895년에 고종은 교시를 통하여 6년제 소학교 또 7년제 중학교를 세울 구상을 제시하고 3년제 초등학교 심상과를 만들고 그 다음 고등과 초등학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 4년제 중학교 보통과와 3년제 중학교 고등과를 만들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등학교 심상과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1905년 우리가 한국의 교육과 외교권을 일본에 의존하는 조선 통감부가 설치된 후 고종의 계획과는 달리 4년제 소학교와 4년제 고등학교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학령이 더 짧아졌습니다. 그것도 1910년 해방이 되면서 이름도 소학교는 보통학교로 그리고 고등학교는 고등보통학교로 바뀌어지면서 갑자기 우리는 중학교도 없는 나라로 바뀌어집니다. 이 연한도 지역에 따라 또 일본인이 다니는 학교냐 조선인이 다니는 학교냐 같은 한반도에서도 따라 학년도 보통학교가 3년에서 6년 사이 또 다양했고 고등보통학교도 3년에서 5년 사이로 연한이 공통되지 않았었습니다. 1934년에서 1941년 사이에 연한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오히려 2년제 속성과 소학교가 만들어지고 1941년에 비로소 일본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학령이 같아졌으나
1943년 이후로는 해방될 때까지는 전시 동원 체제 하에서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에 비해서 일본에서는 물론 한반도에 있는 일본인들은 6년제 초등학교와 5년제 중학교를 마치고 자연스럽게 일본에 있는 고등학교 또는 전문학교에 진학한 후 대학교에 진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학령의 차이는 단순해 보이지만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우리가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서 일본의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이 이상의 교육이 불가능했으니까 똑똑한 학생들이 여기를 마치고 유학을 가면 자연스럽게 고등학교나 대학교로 진학을 하지 못하고 편입을 해야만 됐고, 아시다시피 편입은 자리가 허용되는 일부 학교에 소수의 학생만 추천을 받아서 편입이 허용되므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우수한 학생조차도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를 오랫동안 놓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조선의 한반도에서 학령이 늘어나고 나서도 소학교와 중학교를 또 보통학교를 마친 인재들이 전문학교를 나와도 대학교로 진학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의 예를 보면 보통학교와 고등보통학교를 우수하게 마친 학생이 일본의 중학교에 편입하여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사범학교 또는 대학 이예과에 입학한 후 그 다음에 대학으로 진학하는 게 거의 유일한 방법, 진학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것이 일제시대에 고등교육을 받은 한반도의 젊은이들의 숫자를 극히 제한하는 그런 이유를 제공했고, 그것이 아베가 얘기했듯이 식민지 교육 정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944년도 인구조사표에 의하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그 이상 중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졌던 사람, 졸업은 그만두고 중학교 또는 고등보통학교 졸업은 그만두고 진학을 해서 주니어 하이스쿨, 중학교 교육을 맛본 사람의 숫자가 1944년도에 한반도 전체 인구의 less than 1%였다고 합니다. 같은 데이터에 의하면 1944년도에 일본의 인구의 70% 이상이 중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가졌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일본의 식민지 교육 정책의 기인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의 수학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의 수학은 중국과 같이 수천 년 전으로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겠지만 기록이 남아있는 근거를 가지고 확인하면 고려시대에는 현재 국립종합대학교 격인 국자감에 설치한 경사육학의 하나로 8품간 이상의 자손 및 서인을 입학시켜 산수를 교육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학박사가 교육을 담당하였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국자감을 이은 성균관에 산학을 설치하지 않고 호저에 설치하여 교육을 시켰는데 양인자제와 3품 이상의 첫 자손이 입학하여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17세기를 전후한 조선은 이미 최석정, 홍대용, 이상혁, 홍정화, 남병길 등의 수학자들을 배출하였습니다. 조선 중기에는 중인 산학자의 집단이 형성되었으며 조선 후기에는 산학제도가 정비되었고 만기오람 제용편에는 산생이 될 자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구제도에서는 산생이 되기 위하여 국내외의 수학책 16종 내외 16파에 모두 정통한 뒤 비로소 입학을 허락하였으나 1760년 호조판서 홍봉안의 건의에 따라 16종 중 12종에 통달한 자를 추천하고 시험에 3번 실패한 자는 천거에서 제외시키기로 하였다. 그래서 보듯이 적지 않은 고등수학 교육이 이루어졌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양 수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중국을 통하여 서기 1600년 전후로 여겨지지만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유클리드의 기하 원론 등이 우리나라에 소개되었다고 하고 그러한 서양의 근대적인 수학이 진취적인 지식인들 사이에 읽혀졌고 그러한 영향으로 조선인 산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수학 책들이 나오게 됩니다. 홍대용은 주회수용에서 무한론을 다루었으며 남병길은 서양과 동양의 방정식론을 무이해라는 책에서 무이해 서로 다른 해는 없다. 방정식론을 비교하고 있으며 현대적인 의미로 이 무이해라는 책은 일종의 논문으로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저서로 미루어 보면 서양의 수학이 적어도 근대 조선 중기 이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서양 수학이 알려지게 된 것은 실제로 갑오경장 이후가 됩니다. 우리는 오늘 한국의 근대 고등수학이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도입되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정규 대학과정의 교육과정에 정착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1886년 고종 23년에 정부는 미국인 허버트를 교사로 초빙하여 신식교육을 맡겼으며 육영공원, 이 유경은 영어학교라는 의미의 육경입니다. 그래서 수학, 산학 등을 가르쳤으며 허버트는 1892년 유경공원 교수로 직접 기하학을 가르쳤습니다. 그 허버트는 1909년 일제 한국 식민지화를 앞두고 일제 압력으로 강제로 출국을 당했으며 한국에 머무는 동안 고종의 교육 자문으로서 통역관이었던 성균관 유학자 이상설과 각별한 관계를 가졌으며 1945년 해방이 되자 86세의 나이로 한국에 다시 와서 1949년 임종하여 현재 양화진 외국인 묘소에 안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수학에 대해서는 대개 그 이전에 한국은 서양과 적극적인 교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양과 개항을 한 이후 그리고 짧은 개화기를 보내고 일본의 침략을 받은 후 실질적으로 한국의 수학에 대해서는 일본인들에 의해서 소개되었고 때로는 일본의 일부로 그렇게 소개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수학에 대해서 외국인들에게 알려진 내용은 매우 부정확합니다. 1905년부터 1945년 사이에 외교권과 교육권을 뺏긴 대한민국, 한국은 일본인 수학자들에 의해서 한국인이 배제된 상태로 식민사관에 근거하여 조선 수학의 전통은 언급하지 않고 한국의 근대 수학은 일본 수학의 일부로 책이나 논문, 강연을 통해서 해외에 알려져 왔으며 이 부분에 대한 오해는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채 참고문헌으로 계속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해본 결과 1895년부터 조선은 초등, 중등 교육기관과 근대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면서 꾸준히 새로운 교육과정을 도입하며 근대 수학을 받아들이고 전수하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매우 늦은 것 같지만 일본의 근대 수학을 실제로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데이지 다카지가 유학을 가서 공부한 것이 바로 거의 이때이고 그 사람이 일본으로 돌아와서 학위를 1903년에 받고 일본의 근대 수학을 연구를 시작한 것이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이러한 근대 교육, 근대 수학 교육에 대한 노력은 1905년 을사늑약 이후 1908년의 사립학교령, 1911년의 학부령, 그리고 4차에 걸친 조선교육년 수정안을 통하여 조선 통감부와 조선 총독부가 기존의 모든 고등교육기관을 폐지하고 조선에서의 교육을
일본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국민 양성이라는 식민지 보통교육에만 초점을 맞추고 특히 수학 분야에서 고등교육은 방기하여 한반도에는 1911년에서 1945년 사이에 수학과는 대학과정의 고등교육기관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근대 수학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성균관장 출신의 독립운동가 보제 이상설 선생은 헤이그 밀사 사건의 정사였던 홍대웅과 남병길에 이어서 우리가 근대 수학에서 주목할 사람입니다. 실제로 1886년 설치된 유경공원에서는 서양 수학을 실제적으로 가리켰으며 고종은 1895년에 성균관에 수학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교과 과정을 개편하여. 이상설 선생은 1990년에 근세산술을 번역하고 해설을 보태 산술신서라는 수학책을 썼으며 이 책은 그 후 한성사범학교의 교재로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유명한 수학자가 1904년 도쿄 물리학교를 졸업한 유일선 선생으로 이분은 정리사라는 수학학교 겸 출판사를 경영하며 우리나라 최초의 수학 잡지를 1905년 발간하였습니다. 그 후 유일선 선생에게 수학을 사사받은 최규동 선생과 안희정 선생이 20세기 초 유능한 수학 교사로서 활약을 하였습니다. 이상설 선생과 유일선 선생은 당시 당대를 대표하는 두 수학자로서 아주 다른 인생을 일제시대에 사셨습니다. 백농 최기동 선생을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은 한학을 공부한 분으로 신학문을 배우기 위하여 상경을 하다 수원에 있던 화성향교의 전신인 차시서당에서 하루를 묵으면서 난생 처음 아라비아 숫자로 덧셈과 뺄셈을 가르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려서 부친에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셈법을 배운 바 있는 최기동 선생은 이날 현대 서양의 셈법을 처음 보고 그 과학성에 감탄하여 앞으로 현대 셈법을 공부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서울에 와서 정리사에서 수학을 배웠는데 이 학교에서는 정신과학과 이화학, 특히 수학을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유일선의 근대 수학의 지식은 최기동 선생에게 이어주고 그 후 중동학교의 교장으로 교육계의 존경을 받던 수학자 최기동은 8.15 해방과 함께 한국 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1947년 국립대 제1회 이사에서 경성대학 이사장으로 임명되고 1949년 1월 신설되는 국립서울대학교의 초대 총장으로 임명됩니다.
따라서 한국 수학의 전통은 이상설, 유일선, 최규동, 안희령, 장기원을 이어서 해방과 함께 이임학 선생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게 1915년 사립중동학교 수학과 1학년 수학과 1회 졸업기념 사진입니다. 이분이 최규동 선생님입니다. 사립중동학교에 수학과를 만들 정도로 최규동 선생은 수학에 거리의 수학자라고 불릴 정도로 수학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분으로 1922년도 기록에 의하면 고백한이란 학생을 수리학 전공으로 3개년간 일본 유학을 명함 중동학교. 당시 교장선생으로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교비생으로 수학을 배우러 유학을 보냈었습니다. 그 당시에 1925년 수학계의 쌍벽을 이루는 안일영 선생도 중동학교에 같이 근무하시면서 해방 후 최규동 선생께서 국립서울대학 총장 또 교육위원회 위원 등으로 바쁜 활동을 하는데 옆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해방 후의 수학은 이임학 선생으로 그 전통을 이어갑니다. 경성제국대학 물리과를 다니면서 거의 독학으로 수학을 공부한 후 해방이 된 후 서울대 수학과 교수가 되신 이임학 선생님은 마크스 존의 미해결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결과가 블리튼 오브 AMS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한국인 과학자가 국내에서 벗어나 최초로 서구의 현대수학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임학 선생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그분은 당시 경성제국대학에는 수학과가 없어서 물리학과에 들어갔는데 물리학을 열심히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 학부 때 수학은 거의 독자적으로 공부를 하였으며 당시 우야 교수가 타원함수를 강의하였는데 그 강좌를 배우진 않았습니다. 사실 나는 일본의 식민 정치에 대해 대학 전체에 대해 반감을 가졌었고 예과 때 물리학 선생에게 수학이 어떤 것인지 대충 알았고 수학의 웬만한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해방 후 경성대학에 부임하고 국대한 반대로 서울대학에 사임한 후에 휘문중학에 계시다가 1947년에 다시 서울대학으로 오셔서 그 후 유니버시티 오브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학위를 하시고 캐나다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 회원으로 2005년에 운명을 달리하실 때까지 한국인 수학자로서 독보적인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와타나베와 아베는 식민지 교육 정책의 키를 shorten the years of schooling at all level 이라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이 해방되었을 때 there was no one left in Korean peninsula who had research experience in modern mathematics. 한국에는 1915년부터 1945년 사이에 퍼블릭이건 프라이빗이건 수학에서의 고등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경성제국대학교 물리학과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20과가 있었던 연희전문학교에서 가장 수준 높은 과목으로 가르쳐졌던 것이 미분방정식 정도였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일본의
식민지 교육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인의 교육의 골은 일본말을 할 줄 아는 코리안을 만드는 것이었으며,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국을 일본화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Government의 objective of assimilating the natives, 조선 식민지 말살 정책과 함께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한 기록은 자신들이 1938년도 퍼시픽 어페어라는 저널에 써놓은 논문에서 보듯이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1910년도에는 100개밖에 없던 학교를, 초등학교를 1935년도에는 2358개를 만들었고 학생 수를 68만 명이 교육을 받았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그 전에 6년 기간이었던 초등학교를 뉴 시스템에서는 1934년도에 생긴 뉴 시스템에서는 2년의 단기 과정을 어퍼해서 초등학교 과정에, 그래서 1년 사이에 579개 학교가 늘어나는 효과를 거두고 3만 5천 명의 학생이 더 교육을 받도록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6년 교육기간을 2년의 초등학교 속성과를 만들어서 교육 혜택을 더 많은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을 이렇게 포장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시왕조를 커럽트하고 그리고 이 잔인한 정부로 표현하면서 그 안에 국민들은 퍼버티와 미저리 속에 살고 있고 페이탈리즘에 빠져서 그들이 번 돈과 모든 인센티브를 정부가 강도질하고 있다고 퍼시픽 어페어라는 저널에 일본인이 한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인들이 지난 30년 동안 교육에 엄청난 노력을 해서 1910년에서 1940년, 1938년도 not more than 3.3% 30년 동안 교육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는데 전 국민의 3.3%를 교육시켰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According to the theory of the Japanese government's assimilation policy, 자기들 식민지 동화 정책에 의하면 한국인을 일본인 같이 대우할 날은 is yet far off, 멀었다고 1937년 디셈버에 다다오 야나이하라는 사람이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후에 동경대학교 총장이 된 사람으로서 식민지 교육 정책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이 논문에 대해서 한국 사람이 아니라 캐나다 사람인 패트리샤 수르미가 이 중에 많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오히려 다른 논문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시대에 대한 일본의 주장과 또 한국 입장은 아직도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교육 시스템은 나름대로 서당과 서원을 거쳐 지방의 향교, 그리고 수도의 사학, 경성에,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인 성균관, 여기서 사학은 4개의 학교라는 의미로
고등학교 레벨의 서울에 있던 그런 교육기관이고, 그리고 이 전문교육은 서울에 동학 또는 산학을 가리키는, 또 중국학을 가리키는, 몽고학을 가리키는, 또 일본학, 또 메디슨, 또 법학, 또 철학, 또 명시대의 과학을 가리키는 등등 전문교육을 가리키는 교육기관들이 당시에 존재했었으며, 고등학교 과정과 직업교육, 전문교육, 고등학교 교육, 그리고 성균관이 최고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오랜 기간 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1895년 고종은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도 초등학교와 사범학교가 필요하고, 한성에, 그리고 다음엔 대학과 테크닉 전문학교도 세울 것이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 후 한성 사범학교 교관제, 외국어학교 교관제, 성균관 관제, 소학교령, 의학교령, 상공학교령 등을 농공상학교 관제 등등을 만들며 새로운 근대 학문 제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성균관에는 수학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83년에 원산학과가 생기고 1896년부터 초등학교 교육이 시작되면서 모든 레벨의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여기는 원산학사, 이화학당, 그리고 배제학당, 이화학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1900년에서 1909년 사이에 적지 않은 수학책들이 한국인에 의해서 우리말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1910년 한일합방 후로는 모든 한국어로 쓰여진 책은 금지되고 일본어로 쓴 책만이 해방될 때까지 허용됨으로써 한국인에 의한 수학적인 저술, 우리말을 통한 수학 교육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후 조선 통감부가 을사늑약 후에 우리의 외교권과 교육권을 관할하면서 고종과 조선 통감부 사이에 많은 갈등을 갖게 됩니다. 한 예로 고종시대에 소학교를 만들어서 심상과 고등과를 졸업하고 중학교 심상과를 만든 후에 중학교 심상과 후에 고등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조선 통감한테 부탁을 하지만 끝까지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걸 미루다가 1905년 조선 통감이 교육권을 마치면서 선심 쓰듯이 이전에 있었던 중학교를 그냥 이름만 바꿔서 고등학교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즉 1909년까지 우리나라에 말로는 고등학교가 존재했었지만 실제로는 중학교 이하의 교육이 제공됐었고, 실제로 1910년 한일 합방이 된 후 이 고등학교는 다시 고등보통학교로 일본에 있는 중학교보다 한 단계 낮은 학교로 그대로 이름만 바꾸게 됩니다. 이 사이에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고종과
조선 통감부 사이의 갈등이었고, 특히 이후는 민비 명성하고의 살해사건 이후로 급속히 힘이 조선 통감부로 물려간 후 결국 1910년 한일합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일합방 이후 4차례에 걸린 조선 교육령 수정령 1911년에서 22년 사이는 황국 신민 교육 목표였으며 1922년부터 1938년 사이인 유화와 분열, 한국의 밀립대학 설립을 막고 제국대학을 대신 하나 설립해서 일본인 3분의 2, 조선인 3분의 1을 교육시키는 기관으로 삼았으며 1938년부터 1944년 사이에는 내선일체, assimilation, 그리고 1943년부터 1945년 사이에는 전쟁 말기에 민족 말살 정책을 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저희가 쓰는 내용이 아니라 패트리샤 수르미의 1977년도 논문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쓰이던 교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부의 허가를 맡아서 문부성에서 저작한, 그래서 조선 총독부에서 하나란 심상과용 교과서, 수학 산술서, 소학교, 국어 독본, 여기서 말하는 국어라는 말은 일본어입니다. 그리고 과학책 등등입니다. 자, 이제 우리 고등교육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터셔리 교육, 세컨더리 교육 이후의 교육에 대해서. 1880년에서 1910년 사이엔 많은 사립학교들이 설립됩니다. 신학교들이 캐소릭 신학교, 장로의 신학교, 또 불교의 명진학교 등등이 생기고, 그 사이에 배제학당 대학부가 1895년, 그리고 협성 숭신학교가 유니언 칼리지라고 시작했는데 1907년에 숭실대학으로 이름을 바꾸고 1908년에 학부의 조선의 학부의 대학으로 처음으로 인가를 받습니다. 이화 학당의 대학부가 1910년에 15명의 학생으로 생기고, 광흥학교라는 프로페셔널 스쿨이 3년제로 1898년에 생기고, 여기서 수학이 가르쳐집니다. 1915년에 연희전문이 설립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1905년에 조선총각부는 중학교의 고등과 또는 고등학교의 설립은 원하는 조선정부에게 기존의 중학교를 교육 연한을 그대로 준 채 고등학교라고 부르게 하는 편법을 써서 피해가고, 1910년 8월 한일합방이 이루어지고, 그 이전에 고등학교라고 부르던 중학교 수준의 교육기관을 모두 다시 고등보통학교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일본이 다니는 학교는 그대로 중학교라고 불러서 일본과 학제를 맞춰놓고 우리는 중학교 이하의 고등보통학교로 제한을 해줍니다. 오랜 기간 동안. 1934년도까지 우리나라에는 중학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조선에 있는 조선인은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또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후에 이어서 다닐 수 있는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없었으므로 대학을 진학할 수가 없었고, 따라서 조선에서 중학교를 마친 일본 학생은 일본에 건너가 고등학교 시험을 볼 수 있었지만, 고보를 나온 조선인은 일본에 건너가도 고등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중학교에 편입을 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조선인의 상급학교 진학에 어려운 점이 많았고, 중학교가 생긴 1930년대 말에도 대학에 입학하려면
일본의 고등학교나 고등사범학교 또는 대학 예과를 입학하여야만 됐습니다. 중학교 레벨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립 한성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경성 고등보통학교, 이 얘기는 저희 관심에서 저희는 지금 고등수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젖혀놓고 터셔리 매스 에듀케이션에서 좀 더 얘기하죠. 배제학당은 1885년에 존스가 입국하여 수학을 가르치게 되고, 또 1908년에는 루퍼스가 수학을 담당합니다. 1901년에서 1905년 사이의 기록에 의하면 경신학교에서는 에드워드 밀러 목사가 수학 대수를 담당했으며, 1909년 숭실대학에서는 아서 베커 교수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온 우수한 교수진이 내실 있는 수학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1910년도에 이 학당은 실질적인 전문학교 교육을 제공하며 다른 학교들도 고등교육을 시도하였지만 아직 체계 있게 실천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1897년 평양의 숭실학교, 1901년 아서 베커를 초빙하여 1905년부터 교수로 활동합니다. 그의 여자친구 루이제와 그의 남자친구 루퍼스, 또 그의 부인, 이 4명은 모두 미시간주 알비온 대학의 동창생으로 당시에 숭실대학의 수학 교육 수준을 다른 학교와 차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1909년에서 1910년) 사이의 숭실 중학의 수학교 교과과정은 다른 학교보다 매우 내실 있게 짜여 있으며, 숭실대학의 1909년에서 1910년 사이에 1학년에게는 대학 수학 4시간, 2학년은 삼각법 2시간, 입체기하 2시간, 3학년에게는 해석기하, 4학년에게는 미적분학 3시간을 제공하였습니다. 1911년에서 1913년 사이에 숭실대학에서는 대학 수학, 삼각법과 측량, 해석기하, 또 선택수학을 지도하였습니다. 당시의 교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루퍼스, 레이너, 윌리엄 파커 등등, 박원님 등등이 교수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숭실대학은 한일 합방 후 전문학교로 강등이 되고 그 후 폐교됩니다. 그 외에 2년제 보성전문학교가 있었고, 광흥학교에서 산수를 가르쳤고, 명신여학교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숙명여대가 있었고, 불교 교육기관인 명진학교로 출발한 동국대가 있었고, 동동여자 의숙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앙유치원에서 시작한 중앙대학, 또 그 외에 다른 지방의 명문사립대학들과 특수목적학교 등등이 있으나 특별히 수학의 비중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 전문학교의 공통점은 대개 입학시험에 산수를 포함한 기하, 대수 과목이 포함되었다는 것이고, 전문학교의 일반 학술과 교육과 과정에는 수학 강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910년 11월에 일제 식민지가 되면서 많은 변화를 거치게 됩니다. 기존의 대학은 모두 없어지고, 그리고 전문학교 제도가 생기면서 한반도에는 전문학교만 허용하였습니다. 연희전문학교는 그런 연으로 1915년 전문학교로는 또 시작을 했는데,
차별화된 내용은 대학의 체제를 그대로 갖추었으며 학과는 문과, 신학과, 수학, 물리과, 농과, 응용화학과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수물과는 당시 숭실대학에 근무하던 아서 베커를 초빙하여 초대 수물과장으로 수학교육에 내실을 귀했으며 당시 수물과 교과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21년도 교과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적분학, 미분, 방정식 등이 가르쳐졌습니다. 1923년 3월에 연희전문의 수물과를 비롯한 나머지 학과가 폐쇄되기에 이르렀는데 1년 후에 아서 베커의 노력으로 수물과는 다시 문을 열고 여기에서 많은 우수한 수학자를 배출하게 됩니다. 해방 후에 활동하는 장기현 선생님이라든지 신영묵 선생님이라든지 박정기 선생님이라든지 당시 연희전문 수물과의 졸업생입니다. 당시에 연희전문의 교수로는 1931년도 당시 베커, 루퍼스, 이춘호, 이원철, 장기현 선생님이 근무하셨으며 담당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42년도에는 이춘호 선생이 또 장기현 선생이 다음과 같은 과목을 담당했었습니다. 연희전문은 1942년 4년제, 3년제로 수업 연한이 단축되고 외국인 교수들이 추방되며 또 1944년에는 일본을 교장으로 임명하면서 일제가 연희전문을 강탈하면서 조선인 교수들을 추방합니다. 그 외에 경성고등공업학교에서 수학이 지도됩니다. 기타 양정학교에서 가르친 내용들 보시다시피 에리스메틱이나 북키핑, 알지브라나 지오메트리 보시다시피 중등학교 레벨의 수학들이 농업학교나 커머스 상업학교 또 기술학교에서 가르쳐지고 밀립학교를 만드는 노력이 막기 위해서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됩니다. 1941년 3월 경성제국대학교 이공학부가 설치돼서 거기에 7개 전공을 두는데 조선 입학생은 단 13명이었으며 1941년 4월에 신입생 총수가 37명이었는데 그때도 조선인은 단 13명 뿐이었고 이 경성제국대학 당시 성대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경성제국대학의 3분의 2의 학생은 일본인이었고 3분의 1의 학생은 선발한 조선인이었으며 이 식민지 시대 경성제국대학에 대한 역사는 민족문화연구소에서 발간한 경성제국대학이란 책을 이 웹사이트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실린 내용은 어디에 다양한 재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현재도 이 성대 졸업생들 동창회가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의. 이 일본인 식민지 시대 이
일본인이 3분의 2 이상 다니고 이 조선을 이끌어갈 인재들을, 일본이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배출하는 이 학교에 대한 애정은 박노부 선생이 1991년도에 쓴 논문에 의하면 1919년 이래로 예산의 1%가 교육에 투자됐는데 그 1%의 절반 이상이 이 서울에 있는 경성제국대학에 투자됐다고 합니다. 전국에 쓰는 교육 예산의 절반이 이 한 학교에 투자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 인구의 3분의 2 이상은 일본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학부 7개 학과에 입학한 학생의 수는, 조선인 학생의 수는 단 13명이었다고 합니다. 몇 가지 더 보태자면 1926년에 경성제국대학 전체에 168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그 중에 44명만이 한국인이었으며 1941년도에 경성제국대학 전체 학생이 611명이었는데 그 중에 216명이 한국 학생이었다고 하며, 이 당시에는 조선인 선생이 1명 또는 0명 존재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경성제국대학에 물리학 전공은 있었던 반면에 수학 전공이 없었던 관계로 1915년에 없어진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특히 수학은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수학과가 존재하지 않아서 학사학위자를 배출할 수가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1945년도에는 해방될 당시에 한반도에는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의 숫자가 10명을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사학위자는 물론 1명도 없었고 석사학위자가 단 1명 존재했었습니다. 이 환경은 물리학과의 환경과 비교해 볼 때 아주 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른가 하니, 물리학과는 경성제국대학교의 졸업생이 극소수지만 졸업생을 배출하며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석사를 하고 일본에 가서 박사를 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곳곳에 근무하다가 해방이 되면서 바로 경성제국대학의 교수로서 또 다른 대학의 교수로서 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펴가지만, 수학은 학부학위가 없었기 때문에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간신히 유학 가서 학사학위를 하고 온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을 정도고, 석사학위를 일본에서 마친 사람은 단 1명도 존재하지 않았고, 고등학교 때 이민을 가서 유학을 가서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그리고 석사를 마치고 온 단 1명, 이춘호 선생이 연희전문술과에 근무하고 있었을 정도의 상황이었으므로 연구 경험을 가진 수학자가 1945년에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리학과엔 박사학위자, 또 연구직에 있든 또 공학자들도 마찬가지로 학사학위자를 배출한 경우 그분들이 고등교육을 받아서 해방됐을 때 바로 그 레벨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또 교수를 배출하고 해서 바로 대학 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었던 데 비해서 특히 고등수학의 연구를, 그러나 수학에서는 연구 경험을 가진 수학자들이 해방 당시에 없었던 것이 저희가 연구 레벨의 수학으로 진입하는데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을 더 걸리게 한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1943년 말 경성제대 20학부 1회 졸업생 중 조선인 단 13명이었으며 일제가 패망하는 45년 3회까지 단 31명의 조선인 졸업생을 배출하는 데 그쳤습니다. 더구나 수학과는 일제가 2차 세계대전에 패망하는 1945년 8월까지도 한반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방 당시 조선인으로 대학 수학과를 졸업한 자의 수는 10명 미만이었으며 고등사범학교 수학전공자 나 그 외 기간에 수학을 전공한 사람의 숫자도 10여 명 정도뿐이었습니다. 이 표는 경성제국대학교 20학부 1회, 2회, 3회 졸업생의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표는 해방 전 수학 분야의 일본 유학생 및 당시 수학을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김지정 선생, 김치영 선생님, 박정기 선생님, 신영묵 선생님, 유충호 선생님, 장교 선생님, 대부분 학사, 홍임식 선생님, 한필아 선생님, 최윤식 선생님, 최윤식 선생님이 대한수학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시게 됩니다. 해방 후 서울대 물리대 수학 교과 과정을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46년에 47년 사이에 미분법, 고등대수, 미분방정시, 벡톨과 텐솔 해석 등이 가르쳐지고 4학년 때는 특수연구와 잡지회, 아마 저널을 읽는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1948년도 교과과정에는 그러니까 1학년 교과목 교재는 행렬과 행렬식, 미분방정식, 해석개론 등을 최윤식 선생님, 윤갑병 선생님, 박정희 선생님이 가르치셨고 1949년도에는 서울물리대 수학과 1학년과 3학년 교과과정은 정수론 위상수학 이막 선생님, 윤갑병 선생님의 복소수함수론, 허식 선생님의 적분론, 최윤식 선생님의 고급 해석학 등이 지도되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은 1946년 10월에 평양에 교수 60명, 학생 1,500명으로 개교했으며 당시 김지정, 김치영, 이재곤, 한필아 선생 등이 해석기하, 미분방정식, 실변수함수론, 미분기하, 함수론, 집합론 등을 지도하였습니다. 그러나 1950년 6.25 동란을 거치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수학자들도, 수학계 인재들도 유명을 달리했는데 특히 서울대 이사장과 총장을 역임한 수학자 최규동 선생님과 서울대 총장을 역임한 수학 석사 이춘호 선생 모두 6.25 동란 중에 북한에 납치되어 최규동 선생님은 1950년 10월 6일 평양 감옥에서 옥사하고 이춘호 선생님도 10월 9일날 돌아가십니다. 6.25 동란 중에도 전시대학 임시교사에서는 장기현 선생님, 또 김진배 선생님 등이 복소수함수론 고등미적분항들을 지시하셨고 대구사범에서도 교과과정도 군론, 체론, 한론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1952년에 대한수학회 창립총회가 있었고 같은 해 학회, 학술회의가 있었으며 1955년에 대한수학회 저널인 수학교육 창간호가
창립되어 최인식 선생님이 창간 제호를 써주셨고 이성근 교육부 장관 등이 축사를 써주셨으며 수학과 수학 교육에 대해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결론을 이제 마무리하죠. 자, 해방과 함께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폭발하여 많은 대학이 생기고 거기에 수학과가 생겨서 현대 수학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였지만 당시 일제하에서 현대 수학에 대한 연구 경험을 가진 수학자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연구 레벨의 수학에 도달하는데 다른 분야와는 다른 어려운 점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결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사이언티픽 리서치에 대한 끊이지 않는 전통은 존재해 왔습니다. 세종대왕도 그랬고 장영실도 그랬고 그리고 많은 수학자 홍대용, 남병길, 이상혁 그 후에도 이상설 선생, 최규동 선생, 장기현 선생, 이막 선생 등등으로 이어지는 학술적인 연구의 학술적인 아카데미즘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으며 서구 문화가 소개되면서 서구의 수학, 과학, 테크놀로지를 받아들이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고 그렇지만 한일합방 후 이런 매스메티컬 리서치의 올드 트래디션과 이 고등수학의 서구화에 대한 모든 새로운 시도들이 무효화되면서 점점 대학이 없는 상태로 1910년에서 1945년 사이에 수학과가 없는 시기를 보내면서 해방됐을 당시에 리서치 경험이 있는 현대소에 수학자가 한반도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는 해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1950년대에 많은 대학들이 생기면서 그 안에 많은 수학과들이 생기고 그리고 1960년도에 대학원 학과들이 생기면서 실질은 대학원 교육을 이전에 받지 못했던 선생님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가르쳐가면서 윤독해가면서 대학원 교육을 시작하였고 그것이 1960년 후에 서양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귀국한 사람들과 합쳐지면서 (1970년) 후반부터 매스메티컬 리서치 트래디션이 한국에서 다시 살아났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이 30년간 빠른 발전을 이루며 이미 지난 단 30년 만에 대학에 수학과가 생긴 지 단 50년 만에 세계 10위에 또 교육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학적 학력을 가지고 올림피아드에서는 톱5에 언제나 드는 그런 수학 강국으로 나왔습니다.
21세기에는 우리가 현재 목격하듯이 매우 다른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자들이 태어난 나라를 볼 때 이건 아더 컨트리입니다. 메이저 컨트리들은 앞에 있고 영국에서 한 맥 튜터 히스토리에 영국 독일, 프랑스 등등 러시아 등등 메이저한 나라들은 다 빼고 호주, 이집트, 하이티, 이란, 레바논, 말타, 멕시코, 시리아 등등이 아더 컨트리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코리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이 맥 튜터 히스토리의 관점에서 볼 때 단 한 명의 수학자도 아직 한국은 배출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 수학자들을 발굴하여 여기에 집어넣어야 되며, 그리고 여러분들의 결국은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집어넣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의 수학이 세계에 적절하게 소개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습니까?